네, 반갑습니다. 2020년 2학기 이렇게 시작되었군요. 여러분과 함께 2학기를 보내게 될 이공수 선생님입니다. 제 이름 여기 보이시나요? 네, 제 이름은 이공수. 저 보이시죠? 저 보이시나요? 네, 이공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2학기 동안 2시간 동안 1시간, 2시간 동안 수학을 배우게 될 겁니다. 제가 할 부분은요, 여기 보시면 집합과 명제 보이시나요? 집합과 명제가 있고, 두 번째는 함수가 있어요, 함수. 이 두 부분에 대해서 2학기 동안 열심히 배울 겁니다. 현재 계획은 이게 아마 중간고사까지 집합과 명제를 배울 거고요. 함수는 여기가 아마 기말고사 때 배우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조금 빨리 조금 변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계획은 계획이에요. 현재 계획은 아마 일주일에 2시간씩 해서 아주 빠듯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수업 진행 방향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수업 진행 방향은 개념 설명과 문제풀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일단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온라인 수업 시간에 개념 설명을 위주로 하고요. 혹시 등교 수업이 가능하다면 등교 수업 시간에는 문제풀이를 위주로 갈까 합니다. 단 어떡하죠?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다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봐야죠. 그러나 열심히 해보겠어요. 우리의 목표는 수학을 열심히 배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왜 배우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Why? 왜 배우죠? 왜 배울까요? 수학은 일종의 하나의 툴입니다. 툴. 도구죠. 어떤 도구냐?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to solve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툴이에요. 어떤 문제일까요? 어떤 뭔가 자연현상에서 나타나는 뭔가 궁금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툴이에요. 과거에 이것은 어떻게 단순한 단순 계산이죠. 계산의 이거를 이제 영어로 보면 이거는 계산한 방법, 단식 계산이에요. 그러나 이것에서 조금 발전해서 수식을 써서 뭔가 여기에 논리적으로 논리를 더해줘. 그래서 뭔가 이것이 될 거다라고 해서 뭔가 증명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주로 배우게 되는 내용은 뭐냐면 집합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집합은 어떻게 보면은 이 논리에 가까운 거예요. 논리. 그래서 단순한 계산보다는 논리를 이용해서 어떤 것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집합이라는 것은 이제 잠깐 이제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일주일에 2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게 돼요. 지금은 선생님이 한번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잡음이 오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집합은 뭐냐면요. 영어로는 set이에요. set. 우리가 어디 마트에 가면 뭐가 있냐면 요번에 무슨 세트 종합 세트를 팔죠. 그런 세트 모아놓은 거예요. 그것을 누가 만들었냐면 독일의 수학자 칸토르라는 사람이 집합의 이론을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이 집합은 1895년도에 집합에 대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이 사람은 이 칸토르라는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본인이 수학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면은 뭔가 명확한 한계점을 줄 수 있고,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자연수라고 할까요? 자연수를 하나에 묶어 놓으면 자연수라는 그런 어떤 한계점 안에서 다 다룰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수는 셀 수가 없죠.
1부터 10까지 하면 셀 수 있지만 자연수는 셀 수 없는 어쨌든 한계를 주면서 거기서 뭔가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하나의 도구다라고 생각하면서 집합에서 만들어냈어요. 그러고 만들어내고 보니까 항상 집합을 발표를 했죠. 발표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야 이거 이상하다. 말도 안 된다. 무슨 말이냐 하고 말하는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집합은 모아놓은 거, 컬렉션이라는 뭔가 묶어놓은 컬렉션의 개념을 정의를 내렸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라고 할까? 야 멋있는 사람 모여라. 그랬더니 기준이 없어요. 다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없이 뭔가 모여다 보니까 집합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러셀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죠. 이게 무슨 집합이 말이 되냐. 그래서 러셀의 말을 받아들여서 집합을 재구성하게 돼서 셋이라는 기준이 명확한 것들을 모아놔서 그거를 집합으로 하게 합니다. 집합이 이렇게 집합이 발표가 되고 이거 괜찮구나 해갖고 여기서 집합에서 뛰어든 사람들이 있어요. 벤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나중에 벤이 그린 그림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배울 거고요. 드모르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드모르간은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드모르간 법칙을 발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집합을 보면서 야 뭔가 특이하구나 하면서 뭔가 자신의 어떤 수학을 발전시킨 괴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이것은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현대 수학에서 엄청난 역사를 발견하게 되죠.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집합은 발전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현대 수학은 집합이 없이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집합은 엄청난 발전을 갖게 되죠. 집합이 1895년, 거의 약 1900년도에 되기 때문에 현재 2020년이잖아요. 엄청난 수학이 발전하게 됨에 불구하고 다 모든 현대 수학은 이 집합에서 발전을 하게 돼요. 우리가 나중에 배울 함수도 사실은 이전에 발표된 것이지만 함수도 다시 집합에서 재정의를 내릴 정도로 집합은 너무나 큰 항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수학에서 집합을 모르면 수학을 조금 현대 수학, 과거 수학은 미적분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집합을 모르면 뭔가 발전하기 아쉬운 2% 부족한 그런 게 나오게 되죠. 네, 그러면은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러면 과연 집합,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뭘 배울 건가? 그럼 이제 집합을 배우게 될 거고요. 집합. 그다음 명제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럼 집합에서는 우리가 주로 세 가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과연 집합이 무엇인지, 집합의 뜻을 배우고, 집합이 뭔가 정의가 되면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집합이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개가 나오면 또 다른 집합이 나와요. 그럼 집합과 집합 사이에 어떤 관계. 그쵸? 우리가 수를 배우면 어떤 수가 나오면 또 다른 수가 나오죠. 그럼 수와 수가 나오면 또 뭘 하게 되죠? 둘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오는 연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 여기서 보면 집합의 뜻, 표현, 그 다음에 포함관계, 연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집합에서는 단순하게 너무나 어려운 수학 집합으로 가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걸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뭘 배우냐면 여기서 이제 명제라는 걸 배워요. 명제. 이 명제는 간단하게 말하면 완전 논리입니다. 논리적 사고. 말 잘하는 사람 있죠? 논리가 명확해요. 그런 논리를 배울 수 있는 것은 수학에서, 그래서 여기서 명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수학 같지 않은 수학. 어떻게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 명제를 통해서 논리를 배우고 논리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하냐면 증명을 하게 돼요. 이것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집합에서는 주로 집합이 무엇인지 그리고 포함관계, 연산에 대해서 배우고 명제에서는 주로 이제 명제가 뭔지 또는 조건과 비교해 보고요.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이라는 거하고 대우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러 가지 증명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굉장히 많이 쓸 건 아마 이걸 거예요. 대우에 대해서. 대우. 그 다음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그다음에 절대 부등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아마 한 달, 아마 6주, 한 달 반 정도에 다 끝낼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집합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자, 그러면 집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합이 무엇일까요? 집합은 간단하게 말하면 모아놓은 겁니다. 모아놓은 거. 셋이죠, 셋. 셋이에요, 셋. 모아놓은 건데 어떻게 모아놨냐? 분명히 알 수 있는 조건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걸 집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집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집합은 대문자로 표현해요. 여기서 보면 대문자로 표현하죠. 원소는 뭐냐면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 그거를 원소라고 해요.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엘리먼트라고 하죠. 엘리먼트. 여기서 요거를 원소라고 하기도 하고 요소라고도 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 예를 들어서 집합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집합을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 10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10보다 작은 자연수다. 그러면 뭐가 있죠? 1, 2, 3, 4, 5, 6, 7, 8, 9가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 원소라고 해요. 이런 묶어놓은 거를 뭐라고 하냐면 집합이라고 하는데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 집합은 이렇게 표현해요. 대문자로 표현하고 여기에 요 원소들을 넣어주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여기 다 넣고 1부터 해서 9까지 넣어볼게요. 얘를 이제 대문자 A라고 표현해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 A에는 원소를 갖고 있는데 1은 A의 원소가 된다. 2도 원소가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만약에 여기 10이 있다면 10은 A의 잠깐만요. 10은 A의 원소가 아니다라고 표현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A는 집합 A에 속한다. B는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는 건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단지 표현 방법이에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집합은 표현하는 방법은 원소를 다 나열하는 일일이 나열하는 게 있어요. 아까 뭐라고 했죠? 대괄호를 먼저 해주고 일일이 나열하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나열하는 방법도 있고요. 만약에 자연수다라고 그러면 그냥 1, 2, 3, 4, 그 다음 땡땡땡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조건 제시법은 뭐냐면 조건을 제시해 주는 법,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 요거는 조건 제시법을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자, 집합 A가 있는데 얘는 어떤 조건이 있어요. 어떤 X들은 모아놨다. 근데 이 X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이 X는 뭐냐면 X는 10보다 작은 자연수 이렇게 표현하면은 조건 제시법이에요. 얘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얘는 A라고 표현할게요. A는 X를 말하는데 이 X는 원소겠죠. X는 자연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 A라는 거는 X를 말하는데 이 X는 6의 약수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벤이라는 사람은 다이어그램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림이라는 뜻이죠. 어떻게 하냐면 벤은 그냥 동그라미로 그렸어. 동그라미로 그리면서 여기에다가 A라고 표현해 줬죠. 그리고 여기 원소를 다 쓴 거예요. 여기 뭐 요거를 하면 1부터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다 써준 거죠. 아시겠죠? 이게 집합의 표현이에요. 어렵나요? 자, 근데 발전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자, 집합을 표현하는데 n이라고 하면 n은 뭐의 약자냐면 number.
넘버, 숫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NA라는 거는 뭐냐면 A 집합의 원소가 몇 개냐. 그럼 요거를 볼게요. 여기서 요 집합에선 A는 몇 개가 되죠? 10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모두 9개다. 자, 여기서는 뭐가 될까요? 여기서는 NA는 봐봐요. 1, 2, 3, 4, 5, 5개네요. 5라고 말하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집합이 있어요. 뭐냐면 참 어렵죠. 원소의 개수가 0인 집합이 있어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냈어요. 걔를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없다. 공집합이라고 해요. 공집합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써요. 얘를 앞으로 뭐라고 하냐면 공집합이라고. 네, 이번에는 집합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한번 배우겠습니다. 개념 설명이니까 그냥 한번 편하게 들으세요. 뭐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냥 들으세요. listen. 들었고 그 다음 뭐 하면 되죠? 이해하면 됩니다. 자, 먼저 오늘은 지금 아까 이어서 지금은 부분 집합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집합에 참 특이한 게 있는데 집합에 특이한 거는 집합은 부분 집합이 있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 자, 한번 계속 볼게요. 아까 A를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A는 1, 2, 3, 4에서 9까지 정의를 내렸죠. 그럼 여기서 몇 개만 뽑아오는 거예요. B라는 애는 만약에 1, 3, 9, 3개만 뽑아왔다. 그러면 뭐냐면 여기에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A에도 들어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쓰냐면 B는 A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 A의 모든 원소가 B에 다 들어있을 때는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말을 하고, 여기서는 B가 A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럼 B는 A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말을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부분 집합이 아닐 때, 예를 들어서 A는 1, 2, 3, 4, 5, 6, 7, 8, 9, 9, C는 뭐 1, 2, 10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C는 B의 부분 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집합 중에서 특별히 진부분 집합이 있어요. 진부분 집합. 진부분 집합은 뭐냐면 A는 B의 부분 집합이고 A와 B가 같지 않을 때를 진부분 집합이라고 그래요. 그럼 아까 여기서 보면 A하고 B는 1, 2, 3, A는 1, 2, 3, 4, 5, 6, 7, 8, 9, B는 1, 3, 9죠. 그러면 B는 A의 부분 집합이면서 진부분 집합이에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있는데, 자, 봐봐요. A는 1, 2, 3, 3이라고 하고, B도 1, 2, 3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B는 A의 부분 집합이죠. 왜냐하면 B의 모든 원소가 A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B는 A의 진부분 집합은 아니에요. 부분 집합이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A는 B의 부분 집합이죠. 그러면 뭐냐면 서로 같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뭐 이런 거죠. 만약에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이런 말 하죠. 네가 내 안에 있다. 나는 내 안에 있다. 그럼 뭐냐? A는 B의 부분 집합이고 B는 A의 부분 집합이니까 둘이 완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합에서 똑같다라는 거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 두 가지 정의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A는 B의 부분 집합이고 B도 A의 부분 집합이면 A와 B는 같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A의 모든 원소와 B의 모든 원소가 서로 똑같으면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부분 집합의 어떤 개념들, 간단하게 개념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너무 처음이니까 너무 많이 하면 힘들겠죠?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